안녕하세요. 홍익노무법인의 편민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이제 정권이 좀 바뀌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정권에서 조금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위축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부분 사업주들을 만나보면 이번에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작년에 2022년도에는 이제 대선에서 당선된 지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야,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 바로는 못할 거야. 전 정권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이 또 지났습니다. 2023년이 밝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뭔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위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로감독을 함이 있어가지고 사실 잘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괄임금제나 고정노티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에서 보겠다고 하는 게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정권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또 많다 보니까 최근에도 69시간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많이 내면서 조금은 근로자를 조금 위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많이 불안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인사 담당자분들, 저희한테 지금 전화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노무사님 왜 이렇게 빡세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요, 2022년도 하반기에도 느닷없이 10월, 11월 달에 근로감독이 나오고 12월 달에도 감독이 나옵니다. 원래 노동부에서는 11월 말까지 보통 감독을 집중적으로 나가고 12월에는 정기감독을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12월 달에도 근로감독을 받았다는 그런 제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근로감독, 2023년도는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것들이 좀 핵심이 되는 건지를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집니다. 1강과 2강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근로감독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았다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받았어.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의 근로감독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라는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근로감독에 대한 기본 이해, 근로감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2023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노동부에서 이제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자료들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좀 나름대로 파악을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근로감독을 실제로 받았을 때 각 항목별로 어떤 것들을 조금 주안점을 두고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입니다. 1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의 개념, 그리고 근로감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종류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종류마다 어떤 걸 유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23년도 근로감독은 어떤 것들을 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걸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속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나와서 회사를 들쑤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근로감독관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장의 임금에서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행정처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임금이 뭡니까? 임금? 굉장히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이게 행정용어인데 나와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사업장을 나와서 점검한다. 이게 임금이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사업장 나와서 보는 것도 이게 회사 자체가 이게 기업 시설이면은 뭐 영장이 있든 이렇게 나와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임금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주의에 적용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막 나오지 않아요. 근기법 102조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라고 있어요. 그 권한을 보면은 사업장에 임금하거나 신문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그 권한이 주어져 있고요. 이걸 만약에 안 따르게 되면 오히려 후술하는 것처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또 이 근로기준법에 위임받아서 직무규정,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라는 곳에서도 감독관들의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훈령이죠,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감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실 근로감독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용어들이 그냥 근로감독이 아니에요. 정기감독, 청원감독, 수시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 뭐 게다가 노무사까지 나오는 자율개선, 뭐 노무관리지도 뭐 워낙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청원감독, 수시감 중에서 근로감독을 구분짓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크게 종류별로.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이 세 가지입니다. 정기감독은 뭐냐? 수시감독은 뭐냐? 특별감독은 뭐냐? 크게 그냥 성격을 말하자면 딱 단어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정기감독은 계획을 잡아서 나오는 거예요. 수시감독은 뭐 청원감독, 기획감독, 뭐 신고감독 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뭔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누가 청원 우리 회사에 근로감독 한번 나와봐 주세요. 요즘에 이거 많죠. 그런 종류의 수시감독. 특별감독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탄을 좀 받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뭐 임금체불, 괴롭힘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감독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성격이 정기감독하고 수시감독은 어찌 보면 예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노동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는 걸로 정기감독, 수시감독 예방적으로 나오는 성향들이 강한데 특별감독은 그게 아니라 너희 이미 많이 위반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위반한 거 있으면 바로 처벌하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기감독과 수시감독과 특별감독 세 가지 중에서 정기감독, 수시감독 묶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원칙적으로는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처벌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보면은 항상 형사처벌, 과태료, 노동법 자체가 아예 형법이니까 위반했을 때 과태료, 형사처벌이 있어요. 근데 정기감독, 수시감독은 원칙적으로 나왔을 때 적발돼도 뭐 특정 몇 가지 이제 케이스 빼놓고는 법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케이스 빼놓고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이 친구는 특별감독은 없습니다. 바로 과태료, 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또? 자, 정기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요? 10일 전에 알려줘요. 문서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보통 알려주시는 감독관분도 뭐 있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다 문서로 팩스가 됐든 우편이 됐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입니다라고 10일 전에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정기감독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딥스가. 근데 뭐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정기감독만 일단은 10일 전에 알려주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옵션이 있어요. 10일 기간을 두고 10일 뒤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하필 그때 뭐 누가 휴가를 간다거나 혹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죠? 그런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조금 더 그 기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시간들을 좀 충분히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하고 특별감독은 원칙적으로는 불시감독입니다. 다만 뭐 수시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10일까지는 아니지만 뭐 의례적으로 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다만 최근에는 한 2, 3일 정도 많이 주면은 수시감독 하기 전에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로감독을 나오면은 자료가 우리 회사에 이따만큼 인사 자료가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은 직전 실시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자료만 준비하면 됩니다. 임금대장 1년치, 계약서 1년치, 뭐 취업규칙도 최근 1년 내에 거 다 1년치만 정리하면 되는데 특별감독은 3년치 걸 다 보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 감독 보면 어디까지냐?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특별감독의 감독의 또 세부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테마에 맞게끔 항목들을 보겠다라는 거고, 뭐 정기감독은 뭐 종합 예방감독이라고 해서 15개 항목,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뭐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임금, 근로시간 15개 항목을 다 보는 경우가 있고, 수시감독 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뭐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런 영역들을 보되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테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청원형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신고를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을 못 받았어요. 그 육아휴직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된 내용까지 같이 보고 뭐 그렇게 이제 테마들이 좀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튼 노동강제법령 전반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이게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주고 근로감독 나오기 전에 보는 항목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감독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발했을 때의 처벌, 바로 처벌되냐 기회를 주냐라는 건데, 자,
말씀드렸지만 특별감독은 바로 처벌.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기회를 줍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정기감독이든 수시감독이든 원래는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근로감독 받는 사업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우리가 정기감독을 받고요.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수시감독이 나와요. 그런데 3년 전에 정기감독에서 근로계약서를 잘 못 쓴 게 또 지적이 됐는데 2년 뒤에 수시감독에서 또 똑같은 게 지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즉시 처벌됩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즉 3년 이내에 동일 건에 대해서 또 위반을 하면은 처벌이 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로감독 말고 노무사들이나 외부의 노동부에서 다 일을 못하니까 외부의 노무사나 이런 전문가들에게 일을 위탁해서 점검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자율점검이라고 합니다. 자율점검하고 나서 노무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바꿉니다. 혹은 그 자율개선 나오는 거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바로 사법처리, 행정처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율개선 이런 것들 되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나온다고 하면 성립성의껏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감독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여름인데 여름휴가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름휴가 간다고 하면 뭘 챙겨야 되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고향이 경북 청도인데 청도에 있는 부모님 댁을 갈까? 아니면 해외로 갈까? 코로나 때 못 가죠? 뭐 국내 예를 강원도로 갈까? 해외여행을 갈까? 뭐 국내 여행을 갈까? 이렇게 테마를 정합니다. 즉 어떤 것을 할지, 어떤 것을 우리가 볼지 그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어느 회사, 어느 업종을 우리가 이제 점검할지 노동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통 이게 연초에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기감독 계획들이 나오고 뭐 수시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형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연초에 수립하지 않고 수시로 이제 계획들을 수립해서 나가게 되죠. 자, 일단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대상 사업장이 선정이 돼요. 우리 관할에 모 사업장 나가겠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쪽, 제조 쪽을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 선정된 사업장이 이제 선정이 될 거예요. 그 풀에서. 선정이 되면 이제 뭐 합니까? 감독관들도 준비합니다. 근로감독관들도 사실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한 번도 안 갔던 회사에 나가서 사실 적발을 해야 돼요. 뭐 적발을 해야 된다, 뭐 그렇지만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나가서는 속된 말로 부끄러운 거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애초에 언론에서 그리고 이 사업에서 뭐 이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고 직원 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언제 나갈까 이런 것까지도 그 사업장과 조율을 다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점검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조율해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점검 나갔을 때 우리 근로감독 받아보신 회사에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감독관이 뭐 어떤 거 들고 옵니까? 제일 처음에 들고 오는 게 임금지령서입니다. 뭡니까? 아까 임금이 사업장에 나가서 보는 거라고 했죠? 그냥 나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임금지령서,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근로감독 나왔습니다라는 거를 임금지령서를 들고 사업장 대표한테 줍니다. 대표가 됐든 뭐 나와 있는 거기 뭐 임원이든 하여튼 이제 전달하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 기본적인 서류들은 뭐 다 이게 나와 있는데 반드시 요즘 들고 다니는 게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예전에는 사실 아주 먼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근로감독 나갈 때도 계산기 들고 가서 다 계산하지 않고 뭐 조금 이제 그 크게 굵직굵직하게 위반한 것들만 많이 잡았었는데 최근에 근로감독 경영을 보면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통상임금 계산 제대로 됐는지 최저임금 제대로 줬는지 연차수당 똑바로 계산했는지 퇴직금 잘 계산했는지 다 계산 때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거의 필수입니다. 계산기로 다 때린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명단 이런 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50명이 있는데 직원 수가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우리 회사는 5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날 다 출근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실제로 몇 명이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수를 명단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FM대로 하면은. 근데 이게 FM은 맞는데 과거에는 FM대로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어요. 워낙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근로감독관도 많이 좀 전문성이 많이 강화가 되고 많이 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FM대로 하는 사례들이 왕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런 현황들을 좀 이제 가지고 점검을 하겠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항목들을 점검을 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과거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사 면담입니다. 뭐 사용자에 당연히 면담하겠지만 노사 면담, 즉 근로감독을 나가기 전 혹은 나가고 나서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대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조합이 있다. 그럼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든지 혹은 근로자들에 대한 면담, 인터뷰, 뭐 사전에 전화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정보를 넣냐 하면은 그 사업장의 문제점은 내부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라든지 근로자들한테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월급은 제때 나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감독관이 정보를 입수해서 점검할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면담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 결국엔 뭡니까? 서류만 잘 갖춰놔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감독에서. 서류는 사실 뭡니까? 회사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만들다 보면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시는 데가 있어요. 서류를 조금 조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위법이에요. 위법행위인 거고, 아주 큰일 날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근로자 대표, 우리 주 52시간 충분히 넘는데요? 그런데 근로시간 대장은 하루 8시간씩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의심을 하고 면담 인터뷰한 내역 가지고 이 자료의 진위 여부 다 파악하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면은 PC, 키고 끈 시간, 온오프 기록 다 제출해라. 그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여튼 그렇게 실질을 가지고 많이 따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점검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대망의 확인서를 쓰는 시간이 옵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반성문 쓰는 것 같이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반성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확인서에는 잘못한, 그러니까 노동법 위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뭐 위반 법조문, 위반 내용들을 쓰고 그 담당자, 그 근로감독을 응대하는 담당자, 보통 임원급들입니다. 그 서명을 받게 되는데, 그 확인서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회사도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서를 가지고 또 법위반 증거들을 가지고 감독관이 돌아가서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2019년 정도인가요? 그때부터 근로감독과 종합계획들이 조금 바뀌게 나온 게 뭐냐면은 강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강평을 할 수는 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강평 제도가 작년부터 제대로 이제 조금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검을 했어요. 점검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연차 수당도 안 준 것 같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회사만 믿고 돌아가기에는 이 감시 시스템은 매우 이건 뭐 미약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하고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이런 사항들이 위반됐으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부적인 감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점검하고 나서 3일 이내에 우리 노사누리라는 이제 내부 시스템에 올리고 보고하고 이제 거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항들은 여기까지. 그 결과 보고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즉시 벌금, 즉시 과태료 사항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을 두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우리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감독의 종료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우리가 또 제출해서 시정했습니다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사실 확인점검이란 게 있어요. 우리 근로감독을 하면서 확인점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만 샘플로 한 몇 가지 이행한 걸 내게 되면 근로계약서 다 수정하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한두 개 정도 샘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만 바꾸고 나머지 전 직원 거 다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확인점검, 뭐 근로자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업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는 확인점검까지는 많이 안 하셨던 케이스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확인점검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노무사님 저희 노무법인 연락이 와가지고 그 근로감독을 했는데 감독관님이 또 안 나온다는데요? 왜요? 확인점검한다고.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하면서 한두 명 샘플을 급하게 하는 건 좋으나 하면 시정을 받은 사항들은 다 완벽하게 개설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확인 점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프로세스인데요. 자, 이런 테마별로 조금 중요한 사항들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많으신 사항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확인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회사에서 근로감독의 내용을 인정한다, 결과를 인정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사실 빼박캔트인 거죠. 자, 그래서 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근로감독관이 이런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뭐 이런 형태입니다. 뭐 이런 위반 사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을 위반했으니까 당신 여기 서명하세요 라고 해서 확인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출력해서 쓰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필로 써가지고 서명을 받는 경우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튼 이런 확인서를 쓰고 싶지가 않은 게 일반적이죠. 왜냐? 내가 수검받는 담당자인데 아까 그 케이스처럼 내가 괜히 서명했다가 이게 위반한 걸 인정을 하는 순간 이제 노동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 잘못처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쓰기가. 이게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확인서를 한번 쓰면 낙장불입이다. 그래서 확인서에 서명하면은 감독관님이 빼주고 싶어도 못 빼주니까 어떻게든 확인서 쓰기 전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뭐 빌어라. 내가 저기 사장님한테 잘립니다. 뭐 혼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감독관님들도 이게 감독의 경험들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서를 쓰라고 하고요. 만약에 확인서를 안 쓴다. 안 쓰면은 어떻게 하죠? 근로감독관이 쓰게 돼 있어요. 감독관이 쓰시면 됩니다. 왜냐? 이게 착오하시면 안 되는 게, 확인서를 안 쓴다고 해서 이게 절차가 정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감독관님들은 스스로 본인이 서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좀 느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점검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독관님들도 약간의 부담은 있어요. 뭐 그렇지만 여튼 감독관이 서명해서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는 당연히 내가 서명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서명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회사에서 사실 뭐가 됐든 간에 확인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오케이, 맞습니다, 위반한 거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매기는 사람, 과태료 매기거나 시정명령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죠, 수월하죠. 왜냐? 당신들도 인정했잖아요, 위반한 거.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그런 팁을 드립니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최대한 서명할 거 있으면 다 하고, 확인서 내용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뭐 인정이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최대한 증빙자료 가지고 감독관님을 설득을 해라 라고 요즘엔 제가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립니다. 자, 확인서 외에 점검이 나왔는데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근로감독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서류 쫙 깔아놓거든요. 요청자료 리스트를 주면 거기 깔아놓게 돼 있는데 뭐 깔아놓으시고 이제 보시게끔 안내를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서류를 안 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크리티컬한 게 있을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회사 자문만 10년 가까이 하지만 모든 서류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기티라는 게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는 무조건 나오기 마련이죠. 그 서류들을 사실 안 내고 싶어요. 근데 근로감독관님이 그걸 내라고 안 하면 안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 않으면. 근데 요구를 해요. A라는 서류 가져와요. 박땡땡 씨의 연차 휴가 신청서를 다 가져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있는데 안 내고 싶어요. 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더 문제가 돼요.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서명하고 끝나지만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서라는 걸 줍니다. 거부했을 때. 근데 그걸 또 싫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료 제출 거부 확인서를 쓰게 해요. 그거 쓰는 순간 과태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립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자료 내라고 하는 거는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102조에 따라서 임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13조에 따라서 요구가 있으면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사업장이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따라서 위반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이유로 자료를 안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가는 거면 조금 이제 싸워보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기감독 면제.
이거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기감독 면제 사유는 9가지 정도가 돼요. 뭐 대표적으로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된다거나, 뭐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뭐 여성 근로자 많이 이제 많고, 뭐 이제 모성보호제도를 잘 갖춘 기업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근무 혁신 인센티브 제도, 혹은 3년 내에 또 정기감독 받은 사업장,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3년 기간 동안 정기감독이 면제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기감독이 면제된다고 했지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면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정기감독을 받으면 3년 동안 정기감독은 안 나올 수 있으나 수시감독, 누군가가 뒤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뭔가 문제 있어요. 나 육아휴직 못 썼어. 연차 못 썼어. 신고하면은 청원형 근로감독은 수시감독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감독 종류를 잘 아시고 정기감독 면제됐다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기감독하고 수시감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형사처벌 과태료 원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죠. 바로는 안 매겨진다. 근데 3년 내에 동일한 거 걸리면 매겨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정기감독, 수시감독이라 하더라도 3년 내에 동일한 게 걸린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들은 바로 즉시 과태료나 즉시 범죄인지 형사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성희롱하는 경우, 성희롱이 접수가 됐는데 조사를 안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적발되는 순간 바로 과태료예요. 기회 안 줍니다. 시정명령 안 줘요. 과태료 바로 나옵니다. 혹은 뭐 즉시 범죄인지 형사처벌 되는 거, 위약금 예전금지, 폭행, 뭐 강제근로, 이런 것들은 적발되면 바로 형사처벌 되죠. 산전이유가 안 주는 경우, 유사선이유가 안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한테 불이익한 조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렇게 저희가 이게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원래 처음 나온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이라 하더라도 즉시 과태료, 형사처벌 내려줄 수 있다.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3년 이내면은 재발되면은 즉시 과태료 벌금 나올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과태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법을 보면은 대부분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있어요. 그 3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과태료 규정이 있고, 보통 이제 우리 그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해서 다시 거기에서 위반 횟수별로 보통 3차례 나눠가지고 이렇게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도 바로 1,000만 원 이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 300, 500, 1,000 위반 횟수별로 1년 내에 위반한 횟수별로 이렇게 뭐 나눠서 이렇게 경감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여튼 과태료 처분을 더 깎을 수 있습니까? 내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요런 크게 4가지 사유들이 있으면은 2분의 1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00만 원을 과태료 매기게 돼 있으면 150만 원은 일단 내야 되겠죠. 150만 원의 범위에서 강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이것도 감독관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뭐 시정하려고 하기 노력들이 있는 경우, 뭐 근데 혹은 뭐 자연재해, 뭐 천재지변처럼 뭐 재산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서 사업장한테 이거 부담시키기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 뭐 이런 경우, 혹은 뭐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 결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과태료 그대로 매기는 게 조금 부당하다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2분의 1 범위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뭐 3분의 1을 깎아줄 수도 있어요. 그죠? 2분의 1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근로감독에서 적발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 과태료, 즉시 과태료가 매겨졌을 때 확실히 2분의 1을 깎아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시정명령 받은 날로,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한 경우, 빠르게 시정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금 더 세목으로 감독관 직무규정 내용을 보면은 10일 이내에 개선하는 경우, 빠르게 개선하면 절반까지 깎아준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거는 이 어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경한다가 아니죠, 여러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내 10일 내에 다 위반했는데 왜 안 깎아줘요? 그러면은 감독관님은 내 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정상으로. 혹시 감독관님이 제 교육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깎아주십시오.